네,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최병현 교수입니다. 여기 소속에도 나와 있지만 저는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의 사무총장도 맡고 있습니다.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는 재생의료 분야의 기업들의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첨단재생의료의 기술 및 제품 개발 동향입니다. 크게는 첫 번째, 현재의 기술과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에 향후 기술이 어떤 식으로 더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첨단 재생의료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의 질환들이 질병의 증상을 완화하거나 진행을 억제하는 그런 수준의 치료가 가능하다면 그 이후로 질병의 어떤 작용 기전을 바탕으로 질환을 변형시키는 신약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된 질병이나 손상된 조직은 다시 복구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죠. 현재의 기술로는. 재생의료는 이러한 질병의 완치 또는 재생 조직과 어떤 기능의 복원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세포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 이런 완치와 재생의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생의료의 핵심 기술의 하나로 세포, 특히 줄기세포의 어떤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생체 소재가 결합되어서 세포를 단순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또는 세포와 조직을 합쳐서 배양함으로써 우리 인체의 조직과 유사한 인공 조직을 만들어서 손상된 조직을 복원하는 이런 재생치료의 개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세포를 이용한 이런 조직 재생 치료 개념이 강했지만 현재는 이 유전자를 이용한 어떤 치료제. 유전자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중요 요소고요. 유전자가 손상되거나 없을 때 그 부족한 유전자를 제공해 줌으로써 질병을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또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유전자 치료제가 손상된 유전자를 복구하는 데 역할만 하는 건 아니고요. 유전자를 이용해서 다양한 치료 효과를 얻는 이러한 기술들이 모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전자 가위라고 해서 우리 체내에서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 이런 기술까지 개발돼서 아직 제품은 없지만 많은 연구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좀 더 확장해서 본다면 우리 이제 장기 부족이 큰 문제인데 이 장기 부족 해결을 위한 무균대지를 이용한 이종 장기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종 장기를 이용해서 심장 또 신장이었던가요? 이렇게 환자에 이식했었던 그런 아이들이 있었죠. 아직까지 결과는 좋지는 않지만 이제 면역 거부 반응을 극복할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또 많은 진전을 이뤄서 앞으로는 아마 또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재생의료의 주요 품목군을 본다면 먼저 당연히 세포죠. 세포는 우리가 공장에서 그냥 세포를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세포를 어디서 얻어야 됩니다. 얻는 게 결국 사람의 세포죠. 이종세포도 쓸 수는 있겠지만 아직 안전성 문제나 어떤 기능성의 어떤 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많은 개발은 이종 장기 외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먼저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공여 세포를 또는 조직을 얻는 게 제일 처음입니다. 이렇게 세포를 얻은 다음에 조직 또는 세포를 얻은 다음에 이 세포를 체외에서 분리 배양해서 양을 늘리든지 또 분할을 시켜서 특정한 어떤 세포로 바꾸든지 또는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기능을 변형시키는 이러한 작업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의약품이기 때문에 다들 소위 말하는 공장, GMP 시설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고요. 제조가 끝나고 나면 역시 우리가 일반 약같이 들고 다니면서 먹거나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처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병원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술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줄기세포를 주사기로 찔러 넣어주는 주입을 하게 되지만 또 복잡한 경우는 이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시술을 거치는 이런 과정이다. 그래서 세포치료제는 병원에서 시작해서 병원에서 끝나는 이런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과정에서 단순히 제조 기술뿐만이 아니고
시술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시술의 어떤 방법이나 어떤 기능에 따라서도 시험 결과가 좌우되기 때문에 이러한 임상 사이트에서의 어떤 품질, 성능, 이런 관리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전자 치료제는 말씀드린 대로 유전자를 치료에 이용하는 기술을 총칭해서 얘기하는데 크게는 저희가 다이렉트 딜리버리라고 해서 유전자를 직접 인체에 찔러 넣는 기술. 물론 바이러스 벡터를 쓴다든지 소재를 이용해서 전달하는 기술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셀 베이스드 딜리버리라고 해서 유전자를 세포에 집어넣은 다음에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세포를 이식하는 그런 두 가지 기술로 흔히 나누고 있습니다. 왜 셀을 이용한 딜리버리를 이렇게 구분하느냐? 이 유전자가 결국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포를 이용해서 딜리버리 하게 되면 이미 세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몸 안에서 다시 인체 세포에 직접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일부 예외만 있습니다만.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작용 기전이나 또 치료 효과, 또 안전성 이슈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직접 전달하는 것과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치료제의 예시인데요. 세계 최초의 세포치료제 카르티셀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는 미국 시장에 처음에 97년도에 출시가 되었었는데 현재는 조금 모디파이 돼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메이시라고 하는 제품으로 지금 개발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을 보시면 지금 그림이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는 무릎 연골입니다. 이쪽 지금 구멍난 부위가 웨이트 베어링도 많이 되고 또 마찰이 많이 나서 손상이 자주 일어나는 부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주로 이런 기능을 많이 하지 않는 부위의 조직을 환자의 조직을 조금 뗍니다. 떼서 실험실 또는 이제 공장이 되겠죠. 공장에서 연골 세포를 분리 배양한 다음에 다시 병원에 가서 이 손상 부위를 깨끗이 다듬고 그 당시 최초에는 골막을 사용했습니다. 적절한 우리가 임상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가 없었기 때문에 골막을 이렇게 쭉 꼬매가지고 덮은 다음에 세포를 찔러 넣어주는 개념은 간단합니다. 연골 손상이 일어난 부위에 연골 세포를 제공해주면 조직이 재생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념으로 개발을 했고요. 기술을 보면 간단하지만 개념이 이제 새로웠기 때문에 그동안 개발이 안 됐던 것들이죠. 그게 이제 최초로 97년도에 제품화됐다는 것이고 오른쪽에 이 그림은 현재는 이러한 세포를 그냥 찔러 넣는 것이 아니고 콜라겐 타입 1, 3로 이루어진 이 막상 소재에 세포를 배양해가지고 붙여서 이렇게 이식하는 이러한 방법을 쓰고 있고요. 이런 시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술 도구들이 같이 개발돼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세포 치료제 또 재생의료가 어떤 것인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재생의료의 어떤 미래 전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보면 아직은 기존 치료제에 비해서 산업 규모나 제품 수가 적지만 생활 환경과 의료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 웰빙이 중요시되고 있는 또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미래 시대에 어떤 핵심 어떤 의료 기술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특히 조직 장기를 재생한다는 이런 개념들이 중요한 미래 의료로서 생각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아마도 이 수술로를 통한 어떤 치료를 많이 감소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징, 노화도 요즘은 질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노화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기술로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약 산업의 어떤 역사를 보시면 이 bulk chemical로부터 그전에는 천연물 신약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어떤 합성 신약들, 또 단백질 신약, 항체 신약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이 업앤다운을 해왔습니다. 기술이 정점에 이르면 어떤 시장이 포화가 되고 더 이상 새로운 치료제가 잘 안 나오는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 왔었죠. 이게 이제 2017년도에 리뷰로 이렇게 나온 것인데 그 당시에 예측하기를 이제 차세대 기술들은 현재는 단백질 신약과 이 항체 신약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차세대 신약은 세포와 유전자 치료제 또 이뮨 세포를 이용한 어떤 치료제가 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아마 조직공학 치료제, 진정한 재생의료가
순차적으로 대두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이런 제약산업적인 관점에서도 재생의료가 미래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예측은 여러 기관에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예측하는 만큼 빨리 가지는 않는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기술과 시장이 많이 성숙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시아 시장입니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아시아 권역이 인구는 엄청나게 많죠. 그렇지만 생활 환경이나 어떤 이 건강에 대한 어떤 니즈가 약하다 보니 현재는 이런 의료 시장이 작습니다만, 특히 재생의료 시장도 또 앞으로는 급격히 이런 시장 규모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2028년도에는 유럽 시장과 맞먹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지역이 요즘 어떤 규제에 대한 부분도 많이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많은 재생의료 기업들이 국내 시장 외에는 유럽이나 또 미국, 또 일본 등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다른 아시아, 동남아나 이런 중국, 이런 다른 아시아 시장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는 미국의 Alliance for Regenerative Medicine이라고 해서 이 재생의료 기업 협의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협의체에서 매년 이렇게 연간 리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그 자료의 내용인데, 2021년 작년도에 전 세계 기업이 1,308개다. 그리고 재작년에 비해서 19% 올랐다. 실제 아마 기업의 숫자는 특히나 아시아 쪽은 더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중요한 건 한 20% 정도씩 이렇게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말은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재생의료 제품 현황인데, 제가 하나씩 다 조사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자료입니다. 혹시 오류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64개 제품이 있고, 이게 이제 여러 국가에 이렇게 어프로브, 승인을 받은 것까지 합치면 97건이 승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은 건 미국입니다. 23건이고요. 우리나라도 18건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원래는 유럽이 13건이었는데 작년에 일본에서 한 4-5개 제품이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16건으로 제일 많고, 그 외에 인도, 캐나다, 호주, 이런 다양한 국가에서 이런 제품들이 지금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크게 이제 세포 치료제하고 유전자 치료제로 나눈다면, 전통적으로 체세포를 이용한 이런 세포 치료제, 뒤에도 잠깐 보시겠습니다만 연골이나 피부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암을 치료한 어떤 치료를 위한 면역세포,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줄기세포도 조금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유전자 치료제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국가에서 유전자 치료제들이 지금 제품화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최초 개발된 것들이 다른 국가로 이렇게 나가서 승인을 받는 케이스고요. 자체적으로 유전자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곳은 지금 일본이 있고, 그 외에 중국이 최근에 이제 자국의 CAR-T 치료제가 하나 승인을 받은 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부분 줄기세포 치료제인데, 최근에 이제 유전자 치료제 3건이 외국에서 들어온 게 있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나라에 현재 출시된 18개 제품 목록입니다. 어프로벌 쪽은 이제 최초 허가 시기고요. ABP는 첨단 재생 바이오법 이후에 이 첨단 바이오 의약품으로 새로 허가를 받았죠. 그게 이제 작년에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허가를 바꾼 그런 케이스고요. 최초 치료제는 2001년도에 연골세포를 이용한, 자가연골세포를 이용한 연골결손 치료제입니다. 앞에서 보신 그 제품이 왜 한국 버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스킨 케라티노사이트를 이용한 이 화상 치료제나 피부 손상 치료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게 이 이뮨셀 LC라고 해서 이 림포사이트를 이용한 이 간암 치료제가 2007년도에 허가받은 게 하나 있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이제 체세포를 이용한 치료제고, 2011년도에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한 이 심장 질환 치료제, 심근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제품이 전 세계 최초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4건의 줄기세포 치료제가 2014년도까지 승인이 됐고요. 다 MSC를 기반으로 한 치료제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도 체세포 치료제가 몇 건이 있고, 2021년도 3월부터는 지금 현재 외국에서 들어온 제품밖에 아직 출시된 게 없습니다. 세 개 다 유전자 치료제고요. 하나는 유명한 노바티스사의 킴리아 혈액암 치료제고요. 두 개는 유전자를 이용한 세포를 사용하지 않은 유전 질환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고요. 하나는 이 망막 손상, 레티널 디스트로피를 치료하기 위한 그런 치료제입니다. 둘 다 결핍되어 있는 유전자를 제공해주는 그런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골 치료제, 피부 연골 치료제, 이제 골 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세온셀론텍에서 개발한 이 자가 골 전구 세포를 이용한 치료제가 유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동일 제품이 현재 인도에까지 지금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은 이제 3D 프린팅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많이 개발은 되고 있는데 아직 제품은 없고요. 피부는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이 돼서 소재에다가 섬유세포나 상피세포를 배양을 한 다음에 이렇게 포장해서 결손 치료하는 이런 데 쓰이고 있고, 연골세포 치료제는 1세대 세포 치료제를 벗어나서 이렇게 알갱이 모양의 연골세포를 만드는 이건 아직 조직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까지 지금 발전해 있고요. 줄기세포 기반 치료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 지금 4건이 있고 국외에도 몇 건이 개발은 되어 있습니다. 개발은 되어 있고 7번, 8번은 각막 손상, 코니아 인저리를 치료하기 위한 건데 자가 윤부 줄기세포, 이 코니아 주변에 윤부 조직에 있는 줄기세포를 포함하고 있는 치료제고요. 이 11번부터 18번까지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재래혈 이식 술입니다. 임상 시술로 거의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 8건에 대해서 미국에서 허가를 준 그런 케이스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중간엽 줄기세포고요. 현재 미국에는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가 출시된 게 없습니다. 그 외에 밑에 2건은 CD34를 발현하는 조혈줄기세포죠. 조혈줄기세포에 유전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질환을 치료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이 2건이 지금 유럽에서 개발되어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카치스템 연골세포 치료제인데요. 제대로 줄기세포를 히알루론산하고 병원에서 섞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시술해주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 소재를 같이 젤형 소재를 섞었기 때문에 잘 부착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직접 재생보다는 이제 기업에서 얘기하고 있기는 이 중간엽 줄기세포의 어떤 파라크라인 효과, 염증 제어나 조직 손상, 재생 촉진 이런 기전에 의해서 연골 손상의 치료 효과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 자료지만 상당히 그래도 시장에서는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고요. 그건 유럽에서 허가받은 각막 손상 치료제인데 이렇게 보시면 코니아 옆쪽에 윤부 조직이 있고 여기에 줄기세포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이 윤부 줄기세포를 뽑아가지고 이 피브린 소재에다가 같이 섞어서 이렇게 소재와 세포가 결합된 형태의 제품을 만듭니다. 이걸 이제 손상된 각막 위에 이렇게 덮어서 치료해주는 그런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전자 치료제인데요. 2017년 이후 저 킴리아가 미국에서 출시된 이후에 지금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죠. 20개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 요 까만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건이 다 CAR-T 치료제고요. 대부분이 CD19이라고 하는 항원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제고 혈액암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킴리아 이후에 이런 혈액암 치료제에 대한 어떤 제품 개발이 아주 활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외에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4건은 유전자만 사용한 치료제들이고 요 2건은 유전 질환에 대한 치료제, 나머지 요 2건은 유전 질환은 아니지만 유전자를 함유한, 지금 여기 지금 콜라티제는 그냥 바이러스 벡터도 없이 HGF를 그냥 전달하는 기술이고 일본에서 이제 이스케믹 림 인주리를 치료하기 위한 그런 제품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잔테글로 하는 것들은 이제 HSC에 유전자를 집어넣은 이런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현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 CAR-T 치료제 몇 가지 또 유전자 치료제 몇 가지는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최초 미국에서 허가받은 이후에 다양한 국가에서 지금 많은 지금 승인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CAR-T 치료제인데요. 이런 식으로 T세포의 이런 리셉터를 모디파이 해가지고 이 바깥쪽 항원을 원래는 이제 프로세싱된 이 그 항원을 이제 인지하는 그런 부분들을 B 세포에서 만드는 항체의 항원 결합 부위를 이렇게 대치시키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T세포 이런 변형된 리셉터가 이 문제가 있는 암세포를 직접 인지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 임상시험에서 예후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많은 그런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환자 자신의 혈액을 뽑아서 T세포를 분리한 다음에 배양하고 유전자 조작해서 불린 다음에 이걸 이제 다시 환자한테 주입하는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워낙 그 임상치료 효과가 좋다 보니까 독자는 이제 2017년도가 이런 재생의료의 어떤 이정표를 세운 시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CAR-T가 허가를 받은 이후에 보시다시피 이런 재생의료 분야에 투자가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재생의료의 전환기를 맞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중요한 어떤 제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이제 CAR-T 2010년도에 최초로 이식 치료한 이런 2명의 환자를 10년 팔로우업 했는데 아직까지 재발이 없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그래서 10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이 정도 효과를 얻는다면 이거는 완치의 개념으로 우리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작년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유전 질환 치료제인데요. 이 ADA라고 하는 유전자가 없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림포사이트 만드는 데 중요하다 보니까 이 유전자가 이제 결핍되고 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보통 생후 1년 이내에 죽는 그런 아주 위중한 질환인데요. 이 환자의 골수 세포를 뽑아서 골수 세포에 ADA를 발현하는 그 팩터를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포는 이제 ADA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죠. 이 ADA를 가진 세포를 다시 환자한테 이식해 줬더니 시술해 줬더니 3년 팔로우에서 100% 서바이벌을 보였다. 12명의 환자에서 이런 엄청난 뭐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를 완치를 시키는 이런 아주 극적인 단회 치료로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유전자 치료제가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기술들이 이제 유전자 치료제 쪽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올해 내년도 이제 승인 예상되는 제품들을 이렇게 뽑아놨는데 많은 제품들이 이제 미국하고 유럽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대부분이 유전질환 치료제 또는 암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현재 기술과 제품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부터는 이제 미래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릴 텐데 투자 현황을 보시면 뭐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제 작년에 23.1 빌리언 US 달러 정도로 해서 이전 해에 비해서 16% 정도 늘었다는 것이고 기술별로 보시면 유전자 치료제 10.6 빌리언 그 다음에 셀라 이뮤노 온콜로지 CAR-T 같은 면역 세포를 이용한 항암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10.1 빌리언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와 항암 면역 치료제가 지금 대세다. 거기에 비해서 세포 치료제는 2 빌리언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예전에 비해서 줄었죠. 지역별로 보시면 북미 쪽, 미국 쪽이 이제 대세고요. 그다음 유럽하고 아시아 쪽도 조금 차이는 나지만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아시아 쪽에 지금 제품 개발이 활발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상시험 현황을 여기 기업체가 한 케이스하고 학계나 정부에서 한 이런 임상을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다 미국의 ARM에서 이제 만든 자료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인 숫자는 비슷한데요. 기술로별로 보시면 아까 이제 투자 현황하고 비슷하게 기업 쪽은 이제 유전자 치료제나 셀 베이스드 이뮤노 온콜로지 쪽이 상당히 많고요. 물론 세포 치료제도 여전히 많습니다만 대신에 학계 쪽은 세포 치료제가 훨씬 더 많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환별로 보면 면역세포 치료제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그 외에 신경계, 감염질환, 면역질환 뭐 이런 질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요 두 가지 바는 이제 짙은 보라색은 기업체에서 하는 임상, 그 다음에 오렌지색은 학계에서 하는 임상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항암 목적의 어떤 임상 시험에 대해서 어떤 솔리드 튜머하고 혈액암, 리퀴드 튜머를 나눠서 보면 여전히 리퀴드 튜머가 많지만 고형암, 솔리드 튜머에 대한 임상 시험도 한 45% 정도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이런 고형암들에 대한 어떤 니즈가 높은 거죠. 이건 유전자 치료제 임상 시험에 사용된 벡터를 보시면 압도적으로 AAV 벡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안전성과 효능성이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임상 시험에서 많은 제품에서 AAV를 사용하고 있고요. 길게 발현해야 된다든지 인테그레이션 시키고 싶은 경우에 안티바이러스를 또 많이 쓰고 있고 아데노도 여전히 어느 정도 숫자는 되고 있고요. 또 흥미로운 게 아무 벡터를 사용하지 않은 플래스미드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진 에디팅 기술에 대한 건데요. 뭐 상당히 유전자 교정 기술에 대한 임상 시험도 진행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 27 플러스 14면은 뭐 한 30, 40 한 건 정도죠. 근데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뒤에서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이건 역시 ARM에서 이제 2021년도에 어떤 주목할 만한 어떤 기술, 어떤 진척, 어떤 기술 혁신, 개선 이런 사례에 대해서 좀 정리해 놓은 것인데 잠깐만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CAR-T가 보통 현재는 아직까지는 이제 대세 치료제일 것이냐 물론 뭐 효능이 워낙 좋아가지고 큰 효과를 줬지만 세컨 스탠더드 오브 케어에 비해서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그런 어떤 결과를 보였다. 즉 10년 팔로우업에서 완치를 보일 정도로 이제 다른 치료제가 필요 없을 정도의 어떤 성능을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로카티 지금 현재는 자가 치료제이기 때문에 환자별로 생산을 해야 되지만 동종세포를 이용하게 되면 만들어 놓고 환자한테 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의 알로카티를 이용한 기술 임상시험 결과가 이제 보고된 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오토카티 대비해서 못하지 않은 그런 결과를 보여서 앞으로 동종치료제가 상용화될 가능성들을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크리스퍼 기술, 유전자 교정 기술을 엑스비보, 그러니까 세포에서 유전자를 교정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직접 집어넣어서 유전자를 교정해서 질환의 치료 효과를 얻는 그런 기술 사례가 보고가 됐습니다. 간 손상 치료에 대해서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해서 중요한 어떤 진척 사례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체의 어떤 DNA 시퀀스를 변형시키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양한 어떤 에피지네틱 어떤 프로그램을 바꿈으로써 유전자 어떤 변형의 어떤 발현의 교정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또 메모리, 기억이 돼가지고 계속 유지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보고되고 있어서 앞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한 어떤 치료 가능성들을 높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재생의료가 완치를 개념으로 한다. 그리고 이미 손상된 조직과 기능을 복원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뚜렷한 어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정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런 유전 질환에 대한 어떤 이제 신경 질환인데요. 신경 질환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를 집어넣었더니 신경 기능이 다시 복구되는 그런 완치의 개념이 이제 가능성을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런 당뇨병과 같이 아주 복합적이고 또 다양한 어떤 유전 요인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질환에 대한 어떤 치료 가능성들을 보였다. 라고 해서 몇 가지 주요 어떤 발전, 기술 어떤 혁신 사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보시면 뭐 요건 뭐 사례는 아니지만 이제 CAR-T 치료제 아까 이제 혈액암에 대해서 이미 좋은 효과를 보였는데 아직은 기술의 어떤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고요. 또 톡시시티에 대한 이 사이토크롬 신드롬
염증이 아주 세게 일어나는 것들은 IL-6에 대한 엔티바디를 같이 처리함으로써 극복이 가능하지만 뉴로톡시시티와 같은 다른 어떤 부작용들은 아직까지 극복해야 될 어떤 이슈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동종 치료제에 대한 니즈, 또 고령암에 대한 니즈, 이런 다양한 니즈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CAR-T 기술과 제품의 발전은 당분간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오프 더 쉘프 동종 CAR-T 치료제인데요. 이 보시면 이 CAR-T를 만들 때 자체 TCR을 없앰으로써 동종 면역 반응을 또 CD52라고 하는 이런 리셉터를 없앰으로써 동종 유해로 거부 반응을 억제하는 그런 기술을 탑재했고요. 이 제품을 이제 환자한테 집어넣었을 때 좋은 효과를 얻었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다가 한 명의 환자에서 환자의 어떤 T세포에 유전자 변이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임상시험이 작년 말에 중단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 초에 다시 이게 FDA에서 해도 좋다라고 허가가 났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임상시험이 중단됐을 때 이 회사 주가가 뚝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또 어떻게 보면 기사 회생을 했고요. 이 산업 전반에 있어서는 동종 치료제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졌다가 또 좀 아쉬움을 또 맞게 됐는데 다행히 이제 재개가 돼서 이제 계속 그 희망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은 아시다시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내에서 유전자를 교정하는 기술이고 CRISPR-Cas9이 대표적인 기술인데 그 이전에 징크핑거나 텔렌 같은 다양한 기술들이 있었지만 이런 어떤 대상별로 타겟별로 이런 기술 제품을 새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 가이드 RNA를 이용해서 이러한 측면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크리스퍼 기술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2020년도에 이제 최초 개발자들이 노벨상을 타게 됐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크리스퍼, 텔렌 또는 징크핑거 기술을 이용한 임상시험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리뷰 논문에 들어가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러한 크리스퍼 캐스9이 아직은 정확도라든지 또 오프 타겟 또 non-specific cutting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여전히 있는데 다양한 기술들이 지금 변형 기술, 개선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제품이 없지만 이런 기술들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아마 앞으로는 많이 개발될 것이다. 실제로 이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어떤 투자가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간질환 치료제 ATTR이라고 하는 유전 질환에 의해서 일어나는 간 손상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 유전자를 교정해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는데 CRISPR-Cas9 즉 그 유전자 교정 기술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유전자 교정을 위한 단백질과 가이드 RNA들을 어떻게 인체에 전달하느냐가 상당히 아주 중요한 어떤 허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회사 인텔리아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요즘 이제 mRNA 백신에서 사용하는 이런 나노 파티클과 이런 CRISPR-Cas9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이 Cas9이죠. Cas9을 만드는 이 mRNA하고 가이드 RNA를 이 나노 파티클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환자한테 이식해 줬더니 이 파티클들이 간으로 가서 유전자를 전달하고 여기서 크리스퍼를 Cas9을 만들어 가지고 유전자를 교정해 주는 그런 효과를 얻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도시지로 임상 시험을 해봤더니 상당히 이런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MSC 치료제인데요. MSC 치료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몇 가지 제품들이 개발은 되어 있습니다만 작용 기전이라든지 효능의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MSC 단독 치료제보다는 MSC를 이용한 어떤 유전자 조작 기술 또는 복합 치료제가 아마 대세를 이룰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SC를 어떤 로머치얼 툴로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어떤 기술로 대두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이 엑소솜 기술 물론 엑소솜이라고 하는 게 MSC에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MSC의 파라크라인 효과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MSC 유래 엑소솜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분야는 또 단순히 이런 치료제뿐만이 아니고 여기 이제 치료제 파트, 이제 엑소솜 기업 2020년도 발표한 거라 현재는 더 많은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엑소솜 기반 치료뿐만이 아니고 DDS, 약물 전달이나 진단에까지 다양한 분야에 지금 엑소솜의 활용도가 높고 많은 연구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직은 품질 관리의 문제, 또 수율의 문제 이런 허들들이 있지만 향후에 또 중요한 기술로 대두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이제 iPS, 유도 만능줄기 세포인데요. 2006년도, 7년도에 논문이 나오고 2012년도에 이 개발자인 시냐 야마나카 교수가 노벨상을 탈 그런 정도로 아주 각광받는 기술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품으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안전성 이슈라든지 품질에 대한 이슈들이 남아서 아직 임상시험도 그렇고 제품 개발은 조금 더디입니다. 그동안은 일본에서 주로 임상시험들을 많이 진행했었는데 최근에 2019년도에 미국에서도 드디어 이제 임상시험을 진행할 정도로 기술들이 이제 많이 발전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0년, 21년도 이렇게 리뷰 아티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각 ESC, iPSC 이런 여러 가지 관련 세포들 중심으로 어떤 질환에 대해서 어떤 임상 시험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유도 만능줄기 세포는 치료제로도 쓰지만 신약 개발의 어떤 플랫폼으로서 드럭 스크리닝, 드럭 테스트의 플랫폼으로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환자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람의 어떤 세포를 이용해서 유도 만능줄기 세포를 만들고 이걸 이용해서 다양한 체세포를 만든 다음에 약물과의 반응성들을 이렇게 테스트해서 오믹스 기술 또 시스템즈 바이올로지 또 빅데이터 기술들을 이렇게 접목하게 되면 사람별로 또 약물별로 이런 약물 반응성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또 스크리닝뿐만이 아니고 이런 개념으로 지금 많은 연구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질환 모델을 대변하는 좋은 기술로서 유도 만능줄기 세포가 약물 개발 또 앞으로 신약 어떤 개발에 많은 어떤 변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직공학 기술입니다.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같은 재생의료 기술이지만 아직 기술 개발은 조금 더딥니다. 뭐냐면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구조와 기능의 조직을 사실 체외에서 구현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 조금 상용화 또 실제 환자한테 범용적으로 사용되기에는 제한은 있습니다만 여기 안토니 아탈라 교수 웨이크 포레스트 유니버시티의 교수가 이제 이 분야에 제일 앞서 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를 중심으로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식 제품은 아니지만 인공 방광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제품들은 이미 개발돼서 환자한테 시술돼서 성공적인 어떤 사례들도 나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해서 이런 인체 조직과 장기를 찍어낸다든지 또 오가노이드 기술을 이용해서 인체 조직을 만드는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느리지만 계속해서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 미래에는 반드시 우리 환자들한테 쓰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머리 데이터인데요. 요거는 이제 제일 왼쪽은 현재 있는 기술들입니다.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조직을 그대로 쓰는 치료제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엔지니어링 기술들이 가미돼 가지고 유전자 교정 기술, 그다음에 세포 기기 복합 기술, 또 조직공학, 또 gene modified cell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대세 기술이 되겠죠. 이건 이제 왼쪽은 이미 우리가 개발된 기술들이고 일부는 제품화되기도 하고 아직은 이제 현재 기술들은 개발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에 앞으로 이제 바이오닉스 기술이 합쳐져 가지고 진정한 인공 장기와 조직이 만들어지는 시대가 앞으로 열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